서기 97년 초봄 한나라 조정의 사절단장인 가명이 지중해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비단을 본 상인들은 충격을 받았죠. 햇빛에 반짝이는 그 천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을 꺼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비단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다고 기록돼 있죠. 뽕나무 잎으로 키운 무의 고치가 금덩이가 된 겁니다. 한나라는 이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400년 제국을 무너뜨릴 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성공이 파멸의 씨앗이 된 겁니다. 오늘은 한나라가 비단 무역으로 세계 최강국이 됐다가 바로 그 비단 때문에 완전히 붕괴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적 집중이 왜 위험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거든요. 한나라 재정 기록을 보면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제국 전체 세수입에서 비단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추정치로 30% 정도였다고 하죠. 전체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비단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와 파르티아, 쿠샨 제국 모두가 중국 비단을 원했고 금화와 은괴로 값을 치렀습니다. 한나라 장안의 황실 금고에는 서역에서 들어온 금화가 산처럼 쌓였죠. 하지만 이 엄청난 부는 하나의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실이 바로 하서주랑이라는 좁은 회랑이었습니다. 회랑은 보통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복도라는 뜻인데 하서주랑은 단순한 회랑이 아니라 중국과 서아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던 실크로드였습니다. 하서주랑은 티베트 고원과 고비 사막 사이를 가로지르는 약 1200km의 길이로 이 길만이 유일한 실크로드였습니다. 북쪽은 끝없는 사막, 남쪽은 5000m 고원이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이 회랑을 장악하는 세력이 동서무역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 조정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전쟁을 치렀죠.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하서주랑 장악이었습니다. 한나라 무제가 즉위한 건 기원전 141년이었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젊은 황제는 즉위 초기부터 강경책을 주장했죠. 더 이상 흉노에게 비단과 곡물을 바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사막지대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기병전에는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제시대에 동원된 전쟁말이 수십만 마리에 달했다고 하죠. 문제는 당시 중국에 그만큼의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정은 백성들에게 말 사육을 강제했습니다. 말 한 마리를 바치면 집안 아들 셋을 군 복무에서 면제해주는 파격 조건까지 내걸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었습니다. 말을 기르려면 목초지가 필요한데 그 땅은 원래 곡물 재배지였습니다. 군수 보급의 어려움도 극심했습니다. 한 장군이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병사들을 사막에 100일만 주둔시키면 운송용 소와 말이 거의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남은 식량은 병사들이 짊어지기에 너무 무거웠습니다. 봄, 여름에는 모래 폭풍이, 가을, 겨울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취사 도구와 뗄 값만 해도 엄청난 양이 필요했죠. 병사들은 물 부족과 영양실조로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당시 전쟁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 황제 무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계산이 있었거든요. 전쟁 비용이 아무리 천문학적이어도 비단 무역 수익이 그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서역에서 유입되는 금과 은이 전쟁 경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았죠. 무제는 기원전 8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반세기 넘는 전쟁 끝에 하서주랑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기존 만리장성을 서쪽으로 1000km 이상 연장해서 이 회랑 전체를 거대한 요새로 만들었죠.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비단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국 경제 규모가 급성장했고 장안의 금고는 넘쳐 흘렀죠. 역사가 사마천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방 곡물 창고가 가득 차서 곡식이 밖으로 쏟아졌고 오래 보관돼 썩어버렸다고요. 수도 재정 금고에는 동전이 수억 릭씩 쌓여서 묶었던 끈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나라 전성기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위험 신호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제국 경제가 너무 비단에 편중된 겁니다. 정부 세수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비단, 생산과 수출에서 나왔거든요. 이 말은 실크로드가 끊기면 재정이 즉시 파탄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취약성이죠. 하나의 상품, 하나의 무역로에 제국 운명을 전부 건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 구조 자체가 비틀어졌다는 겁니다. 비단 생산에는 엄청난 인력이 투입돼야 했거든요. 여성용 드레스 한 벌을 만들려면 누에 고치가 약 2,000개 필요합니다. 2,000개라는 숫자가 실감 안 나시죠? 누에는 오직 뽕나무 잎만 먹습니다. 뽕나무를 대규모로 심어야 했다는 뜻이죠. 문제는 뽕나무를 심으려면 기존 농경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쌀과 밀 대신 뽕나무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진 거죠. 농민들이 농사일 대신 양잠에 강제로 동원됐습니다. 조정이 세금을 비단으로 걷어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는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죠. 비단 수출로 번 금으로 북방에서 곡물을 사들였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균형 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학자 출신의 개혁가 왕망이 황제 자리를 찬탈한 서기 9년의 일입니다. 왕망은 전한과 훈한 사이에 존재했던 신나라의 황제로 토지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고 화폐 체계를 새로 만들려고 했죠. 당시 오랫동안 약해져 있던 흉노족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망은 외교적으로 치명적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흉노 지도자의 공식 칭호를 낮춰버린 겁니다. 이건 흉노족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었죠. 분노한 흉노는 즉시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 목표는 하서주랑이었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대응태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평화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서주랑의 여러 거점이 연이어 함락됐습니다. 결국 실크로드가 차단됐습니다. 비단을 실은 대상단들이 더 이상 서쪽으로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제국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세수의 30%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세금 수입이 급감하자 왕망은 극도의 재정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선택한 해법은 화폐 발행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새 동전을 대량으로 주조하기 시작했죠. 기존 동전보다 구리 함량을 낮춰서 같은 재료로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거죠. 백성들은 정부 화폐를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거래가 물물교환으로 돌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기 11년 황하가 대범람을 일으켰습니다. 약 100년 주기로 찾아온다는 대재앙이었죠. 황하는 강줄기를 완전히 바꾸며 수백 킬로미터를 휩쓸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됐죠. 왕망 정부는 재난 대응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정이 이미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농민 반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마에 붉은 칠을 한 정미군이라는 집단이 대표적이었죠. 그들은 각지를 휩쓸며 관청을 습격했습니다. 왕망은 집권 15년 만에 반란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신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짧은 왕조가 됐죠. 많은 역사가들이 왕망의 무능과 개혁 실패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경제 체질 자체가 너무 약했던 겁니다. 하서주랑만 잃으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도록 설계돼 있었거든요. 시스템 자체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던 거죠. 한나라는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광무제가 제국을 재건했죠. 그는 약 60년에 걸친 노력 끝에 하서주랑을 되찾았습니다. 실크로드가 다시 열렸고 비단 무역이 재개됐습니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죠. 하지만 근본적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2세기 중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역병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안토니누스 역병이라 불리는 이 전염병으로 로마 인구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경제활동이 마비됐죠. 그 결과 로마의 비단 수입량이 급감했습니다. 한나라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가장 큰 고객이 사라진 셈이었거든요. 비단 가격이 폭락했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죠. 하지만 관료 조직은 이미 너무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궁궐의 환관만 2,000명이 넘었고 황후들과 그 일족들 그리고 방대한 군대까지 삭감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관직 매매였습니다. 돈을 내면 공무원 자리를 살 수 있게 만든 거죠. 지방경찰서장 같은 하급 관직도 거래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군 단위 책임자는 약 2천만 전, 현 단위 책임자는 약 400만 전에 거래됐다고 하죠. 이건 비공식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도였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근본 해결책은 되지 않았습니다. 실크로드 무역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소용없었거든요. 문제는 실크로드 상황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비족이라는 새 유목 세력이 흉노를 대체해서 북방 초원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더 조직적이고 더 강력했죠. 하서주랑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는 방어에만 급급한 상태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갈 여력이 없었거든요. 재정 상황이 너무 나빴으니까요. 악순환의 골이었습니다. 실크로드가 불안하니 무역량이 줄고 무역이 줄어서 세수가 감소하고 세수가 줄어서 군대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군사력이 약해지니 실크로드가 더욱 위험해지는 구조였죠. 서기 189년 궁궐에서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환관들이 군벌들에게 몰살당한 겁니다. 군벌은 군대를 가진 지방의 강한 세력들을 뜻하죠. 여러 군벌이 수도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동탁이었죠. 그는 하서주랑 인근 척박한 사막지대인 량주 출신이었고 이 때문에 낙양의 화려함을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너무 사치스러웠거든요. 분수가 솟아오르고 정원에는 진귀한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귀한 땅에서 자란 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낭비였죠. 동탁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를 서쪽의 옛 수도 창안으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판단이었죠. 창안은 하서주랑에 훨씬 가까웠거든요. 실크로드를 다시 장악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낙양을 완전히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기 190년 동탁의 군대가 낙양에 불을 질렀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괴였죠. 궁궐, 관청, 도서관, 사원할 것 없이 모두 불탔습니다. 거대한 청동 조각상들을 녹여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화폐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조잡하게 만든 이 동전들은 품질이 형편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주조시설 없이 급조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중국 전역의 화폐 신뢰도가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동탁의 계획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3년 후 그는 부하에게 암살당했죠. 하지만 그가 남긴 피해는 복구 불가능했습니다. 낙양은 잿더미가 됐고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실크로드는 사실상 끊겼죠. 더 이상 비단 대상단이 서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자체 위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한나라는 서기 220년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400년 왕조의 종말이었죠. 중국은 세 개의 왕국으로 쪼개졌습니다. 다시 통일되기까지 약 60년이 걸렸습니다. 이 혼란기를 거치며 인구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추정됩니다. 약 6천만에서 3천만 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죠. 전쟁과 기근, 전염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부패한 환관들, 무능한 황제들, 농민 반란, 이민족 침입 등 여러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경제구조의 문제였습니다. 한나라는 실크로드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체질로 변해 있었거든요. 세수의 거의 절반이 한 산업, 한 무역로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서주랑이라는 1200km 회랑이 제국 전체의 생명줄이었죠. 이 좁은 통로가 막히는 순간 모든 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도록 짜여 있었던 겁니다. 무제가 반세기 넘게 전쟁을 벌인 것 자체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수지가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국을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업을 다각화하지 못했거든요. 모든 자원을 비단에 쏟아부었고
모든 운명을 실크로드 하나에 걸었습니다. 농업 기반을 약화시켰고 식량 안보를 포기했죠. 왕망의 몰락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서주랑을 잃자마자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화폐를 남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죠. 황하 대홍수는 불운이었지만 대응할 능력이 없었던 건 경제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돈이 없었던 이유는 비단을 팔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2세기의 위기도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로마의 역병이 돌아서 무역량이 감소하자 재정이 악화됐고 그래서 관직을 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버티려는 발버둥이었죠. 동탁의 판단도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낙양은 실크로드의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하서주랑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죠. 창안으로 중심을 옮겨서 실크로드를 다시 장악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냉정하게 보면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제국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무너져 있었거든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경제적 집중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그 산업이 흔들릴 때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 무역로에 모든 것을 걸면 그 길이 막힐 때 재앙이 찾아옵니다. 다양화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나라들, 한정된 수출 품목에 매달리는 경제들, 단일 공급망에 모든 것을 거는 기업들이죠. 한 나라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는 실크로드로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비단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했죠. 로마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실크로드가 제국을 파괴했습니다. 강점이 약점이 됐고 성공이 실패의 씨앗이 됐습니다. 400년 제국의 붕괴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부패한 궁정, 무능한 통치자들, 농민 반란, 외세의 침입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경제 구조였습니다. 실크로드의 모든 것을 건 순간부터 멸망은 예정된 수순이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에 파견된 한나라 조정의 사절단장인 가명이 지중해 연안에 도착했을 때 한나라는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비단이 금과 맞먹는 값에 팔렸고 제국 금고는 넘쳐 흘렀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위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다른 산업을 키울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겠습니까? 비단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이것이 성공의 함정입니다. 잘 될 때일수록 변화할 동기가 사라지죠.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흉노가 다시 강해지고 로마의 역병이 돌고 황하가 범람합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당시 한나라의 역사가들은 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타락을 비난했고 개인의 잘못을 질타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잘못 설계됐던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황제가 와도 이 틀 안에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슷한 실수를 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 기술, 한 산업, 한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양화는 당장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나라는 400년을 이어갔습니다. 놀라운 성취죠. 하지만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었습니다. 하서주랑을 상실한 후 30년 만에 완전히 붕괴했거든요. 4세기 동안 쌓아올린 것이 3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구조적 취약성의 무서움입니다. 실크로드는 한나라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동시에 저주였죠. 엄청난 부를 안겨줬지만 위험한 의존을 만들었습니다. 찬란한 성공을 가져왔지만 치명적 약점을 심어놨습니다. 결국 실크로드로 일어선 제국이 실크로드로 무너졌습니다. 역사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